시대는 영웅을 원한다.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재는 어느 시대나 등장한다. 그에 따라 세상의 판도가 바뀌고 역사의 흐름도 바뀐다. 이 영웅의 영향력은 후대에까지 미치며 위세를 자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웅의 출현에 기대를 품는다. 높은 기대 심리는 짙게 깔린 안개와 같다. 서서가 떠난 후 제갈량은 유비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 직감했다. 이는 제갈량이 평생 겪게 될 초저 확률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다. 그렇다면 왜 그전에는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적어도 5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세상에 유비라는 현명한 군주가 있어야 한다. 둘째, 유비가 형량으로 도망쳐 유표에게 의탁해야 한다. 셋째, 유비 곁에 능력이 출중한 모사가 없어야 한다. 넷째, 유비에게 제갈량을 천거해줄 사마위를 만나야 한다. 다섯째, 경쟁 상대가 없어야 한다. 이상의 5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제갈량의 심드렁한 판매자 책략이 성공한다. 그러나 이 5 조건이 모두 충족될 확률은 훗날 제갈량이 집단을 실은 배로 화살을 얻거나 동풍을 빌릴 확률보다도 낮았다. 특히 5번째 조건은 하마터면 충족되지 못할 뻔했다. 서서가 제갈량보다 한 발 앞서 유비 군사 자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서서가 조조의 책략에 넘어가 유비 곁을 떠나면서 제갈량에게 기회가 돌아온 것이다. 게다가 서서가 떠나기 전 유비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제갈량을 적극적으로 천거해준 덕분이었다. 이로 인해 제갈량은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제갈량은 사마위와 서서가 천거하면 자신은 이 시대의 강태공, 장량으로 여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천하를 얻고 싶었던 유비에게 2 사람의 천거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제갈량은 곰곰이 생각했다. 속세의 일에 무심하고 고명한 선비인 사마위가 천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비는 기꺼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게다가 뛰어난 전적을 자랑한 서서까지 나를 천거했으니 유비는 무슨 수를 써서든 나를 데려가려고 할 것이다. 제갈량은 서서가 자신을 천거한 사실에 무척 감사했다. 물론 유비를 쉽게 따라 나설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그의 천거 덕분에 적어도 3번은 유비가 친히 발걸음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유비가 3번이나 찾아온다고 얼씨구나 따라 나서서는 곤란했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의지를 불태운다. 콜린 시루테는 미국 홈쇼핑 업계 전문가다. 그녀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지난 20년간 깨지지 않은 홈쇼핑 판매 기록을 갱신했다.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홈쇼핑 프로그램의 주문 전화 화면에 띄우던 상담원이 대기하고 있으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주문 전화가 많아 연결이 어려우니 다음에 다시 걸어 주십시오. 라고 바꾼 것 뿐이었다. 실제로 주문 전화가 폭주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진이 일부러 고객께 불편을 끼친 것이다. 그러나 잠재 고객은 화를 내기는커녕 어떻게 해서든 상품을 구매하려고 더욱 조바심을 냈다. 주문 전화가 많다라는 말은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우 많아서 서둘러 주문하지 않으면 물건을 구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이 취할 행동은 하나다. 상품을 손에 넣을 때까지 전화통을 붙들고 주문 전화를 거는 것이다. 제갈량도 이 같은 방법을 구사했다. 유비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렵게 만들어 더욱더 조바심이 나게 한 것이다. 제갈량은 느긋하게 며칠 집을 비웠다. 그 당시의 유비는 서서가 떠난 후 망년자실에 있었다. 그런데 서서가 이미 떠난 줄 모르고 찾아온 사마위까지 제갈량을 천거했다. 상황이 이러했으니 유비가 열일 제쳐두고 관우, 장비와 함께 융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유비와 관우, 장비는 시종 수십 명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융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보니 멀리 산비탈에서 농부 몇 사람이 호미로 밭을 매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푸른 하늘은 둥그런 덮개 같고 땅은 바둑판과 같구나. 세상 사람들은 흑백으로 나뉘어 바쁘게 오가며 영욕을 다투네. 영예를 얻은 자는 편안하고 치욕스러운 자는 일평생 보잘것없구나. 남양의 은자가 있으니 베개 높이 베고도 아직 잠이 모자라네. 노래를 듣고 난 유비는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어 농부에게 물었다. 이보시기에 그 노래는 누가 지은 것인가? 농부가 대답했다. 와룡 선생께서 지은 노래입니다. 유비는 노래 가사를 곱씹으며 생각했다. 와룡 선생이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고명한 선비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두 꿰뚫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외딴 곳에 응거하는 삶을 즐기고 있다니 과연 그와 같은 사람을 모셔갈 수 있을까? 이 노래를 듣고 유비가 어떤 생각을 할지 제갈량이 모를 리 없었다. 제갈량은 일찌감치 근처에 사는 농부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쳤다.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자신이 심드렁한 판매자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제갈량의 주특기였다. 지략이 뛰어난 사마휘와 서서조차 제갈량의 진심을 꿰뚫어 보지 못했는데 하물며 순박한 농부들이 어찌 그의 의도를 알겠는가. 유비는 농부들이 무의식적으로 가르쳐준 제갈량의 정보가 매우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욱 걱정되었다. 과연 이 같은 사람이 은거 생활을 접고 나를 따라 나설까? 라는 생각으로 유비는 몹시 불안했다. 하지만 기왕 여기까지 온 거 결과가 어떻든 시도나 한번 해보자고 마음먹었다. 와룡 선생은 어디 사시는가? 농부는 먼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산 남쪽은 모두 높은 언덕으로 와룡강이라고 부릅니다. 와룡강 앞에 숲속에 초가가 하나 있는데 그곳이 바로 와룡 선생이 사시는 곳입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농부가 가리키는 곳으로 곧장 달려갔다. 제갈량의 초가 앞에 이른 유비는 사림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동자가 나와 문을 열어주자 유비가 말했다. 한좌 장군, 의성정후, 영해주목, 황숙유비가 특별히 와룡 선생을 뵙고자 한다. 유비는 착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절대 화려한 말로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는 부류가 아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온갖 감투를 다 끄집어내 자신을 설명한 것일까? 그나마도 하나같이 아무런 쓸모도 없는 빈 껍데기 감투였다. 이는 제갈량의 심드렁한 판매자 책략이 제대로 힘을 발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미리 사마위와 서서에게 들은 말도 있었지만 오는 길에 만난 농부들의 노래를 통해 유비는 제갈량을 데려가는 일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런 와중에 감투는 자신과 일행의 권위와 지위를 단숨에 높여줄 최고의 도구였다. 나는 이미 당신이 은거 생활을 그만둘 뜻이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감투를 쓴 인물이 몸을 낮추고 직접 찾아온 것만으로도 당신에 대한 존중을 충분히 표현하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당신도 분위기를 파악을 좀 해서 내 체면을 세워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 유비는 자신이 가진 온갖 감투를 내세워 제갈량의 심드렁한 판매자 책략에 맞선 것이다. 그러나 유비 앞에 서 있는 동자도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제갈량의 가르침을 받은 특별한 아이였다. 동자는 어린아이다운 거침없는 말투로 유비의 의도를 묵사발로 만들었다. 그렇게 긴 이름을 어찌 기억하겠습니까? 동자의 대꾸에 유비는 깜짝 놀랐다. 비록 어린아이가 한 말이기는 하나 그 말 속에 담긴 뜻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마치 유비가 일부러 내세운 지위를 은근히 탓하는 것 같았다. 이것이야말로 은거하는 고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태도였다. 만약 동자가 그 길로 달려가
제갈량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제갈량이 유비의 얼굴조차 보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낼지도 모를 일이었다. 다급해진 유비는 태도를 180도 바꿔 소리쳤다. 그냥 신야에 사는 유비가 뵙기를 청한다고 전해라. 그러자 동자가 대답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출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단 말이냐? 가실 곳을 정하고 가시는 게 아니어서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돌아오시냐? 저도 잘 모릅니다. 며칠 내로 오실 수도 있고 열흘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른다니 그럼 도대체 아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구매하기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수록 구매자는 더욱 구매 의욕을 불태운다. 이것이야말로 심드렁한 판매자 책략을 성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동자의 대답을 들은 유비는 몹시 낙담했다. 아무래도 은거의 재미에 푹 빠진 제갈량이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자 할 뿐 출사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성격 급한 장비가 자꾸 재촉했다. 집에 없다는데 더 기다리지 말고 어서 돌아갑시다. 그러나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유비는 혹시 제갈량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말했다. 잠시만 더 기다려보자꾸나. 만약 이때 유비가 제갈량을 만난다면 제갈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갈량이겠는가? 사실 유비는 괜히 시간을 낭비했을 뿐이다. 오히려 그 점에서 보면 관우가 더 현명했다. 관우가 유비에게 말했다. 형님, 일단 돌아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음번에는 먼저 사람을 보내 선생이 계시는지 확인하고 다시 오도록 합시다. 유비는 관우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고 동자에게 말했다. 선생께서 돌아오시면 유비가 왔었다고 전해주려무나. 당부를 마친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울적한 마음으로 초가를 떠났다. 몇 리쯤 갔을 때 유비 일행은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의 모습을 보니 눈매가 수려하고 늠름했으며 일신에서 비범한 풍모를 풍겼다. 소요건을 쓰고 푸른 두루마기를 입은 채 천천히 걸어오는 품새가 여간 예사롭지 않았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두 아우에게 말했다. 와룡 선생이 틀림없구나. 유비는 곧장 마레에 내려 예를 갖추고 물었다. 혹시 와룡 선생이 아니십니까? 그가 되물었다. 장군은 이시오. 저는 유비라고 합니다. 하하, 저는 공명이 아닙니다. 그의 친구 최주평입니다. 유비는 이미 다른 사람을 제갈량으로 오인한 적이 있었다. 군령에 있을 때 군사 하나가 와서 보고했다. 문 밖에 어떤 선생이 찾아와 특별히 뵙기를 청하는데 선비에 복색을 하고 있으며 태도가 매우 위험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비가 말했다. 와룡 선생이 오신 게 아니냐? 유비는 세상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경솔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어째서 이런 수준 낮은 실수를 두 번이나 저지른 것일까? 유비의 행동은 지각의 선택성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지각의 선택성이란 대상의 특징만을 지각의 내용으로 삼거나 자신의 흥미, 배경, 경험 및 태도로 타인이나 사건을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뇌는 언제나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철저한 분석을 거쳐 사물을 인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대하기 전에 뇌는 이미 기대하는 윤곽을 그려놓는다. 어떤 때는 이 윤곽이 너무 뚜렷하거나 기대가 지나쳐 일정한 틀로 굳어지기도 한다. 심지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습으로 그 사물을 결정하기도 한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잠재의식을 검사하는 방법 중 로르샤흐 테스트가 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로르샤흐는 좌우 대칭인 잉크 얼룩 그림 10장을 만들어 피실험자에게 보여주고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대답하게 했다. 그 결과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었지만 사람에 따라 보이는 모습이 달랐다. 로르샤흐는 이 결과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했다. 지각 선택성이 검증된 것이다. 유비는 제갈량을 어떻게든 모셔가고 싶어서 목마른 물고기가 물을 구하는 심정이 되었다. 게다가 자기 스스로 제갈량에게 기세가 드높고 은거 중인 선비라는 이미지를 덧씌웠기 때문에 자신이 상상하는 제갈량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사람만 보면 제갈량이 틀림없다고 선택적으로 판단하게 된 것이다. 이미 유비의 머릿속에는 제갈량의 이미지가 너무 깊이 각인되어 그 후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게 된다. 세상은 결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존재다. 편협된 사고가 수정되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다. 주관적 판단의 근거는 당신의 경험에서 나오는데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타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